안녕하세요. 기나긴 시간 액땜을 했던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액땜을 했다고 말한 건 그만큼 좋지 않은 크고 작은 일들이 몇 년에 걸쳐 제 인생에 일어난 이유에서예요. 그 시기가 끝난 지금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기에 그 일들이 액땜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건 그 일들 중 가장 큰 사건이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부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이 34세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참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서인지 겁도 걱정도 참 많았죠. 수영아, 괜찮아? 잔인한 영화 못 보면 못 본다고 말을 하지. 왜 참고 억지로 봤어? 아우, 이 땀 좀 봐. 미안해. 그냥 오빠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난 있지, 그런 영화를 보면 괜히 길거리 지나다니기도 무서워져. 아무리 가상 이야기라지만 현실에도 진짜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흉악범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오빠, 나 아무래도 요새 계속 감기가 안 낫는 게 뭔가 큰 병은 아닐까?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게 나을까? 내가 보기엔 그냥 감기가 오래가는 것 같긴 한데 정 불안하면 그렇게 해봐. 근데 수영이 너 저번에도 배가 좀 아프다고 검사 받았는데 결국 변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 이번에 느낌이 좋지가 않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나처럼 이러다 갑자기 시한부 선고받고 그런 사람들도 많대. 아내는 장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상상력이 풍부해서 더 그런 것 같았죠.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저는 그게 아내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전 그렇게 여린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 청혼을 했던 겁니다. 여보, 어때? 맛있어? 아우 최고야. 역시 찌개는 당신이 끓여준 게 제일 맛있다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돈 아까운 게 점심시간에 한식 사 먹는 거야. 당신이 뛰어난 손맛에 너무 길들여져서. 나 그 정도는 아니거든. 밖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괜히 팔불출이라고 욕먹어. 나 팔불출 맞는데 그게 왜 욕이야. 누가 뭐래도 내 입엔 사랑이 듬뿍 담긴 당신 요리가 세계 제일이야. 나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마치 소꿉놀이를 하는 듯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전 결혼 후 얼굴이 폈다는 얘기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듣곤 했죠. 물론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으며 육아 전투 모드로 돌입해야 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제겐 솜사탕을 입에 넣은 듯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저번에 허리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 기계 보내드렸었는데 그건 좀 어떠세요? 아유, 애미야, 말도 마라. 며느리가 보내준 건데 어련히 좋은 거겠냐면서 저 양반 하루에 2시간씩은 꼭 그 마사지 기계에 붙어 있다. 그래도 효과는 확실히 좋은가 보더라고. 항상 고맙다 얘야. 애미야, 그 마사지 기계 효과가 기똥차더라. 역시 우리 며느린 안목이 있다니까. 저희 부모님은 상냥하고 살가운 아내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제 여동생도 나중에 동생과 결혼했던 매제도 아내와 사이가 좋았기에 부모님 댁에 갈 때면 늘 집에선 웃음이 넘쳐났죠. 그건 처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가댁 담장에도 절을 한다죠.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전 장인 장모님과 처제 처남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절 처가 식구들도 많이 좋아해 주었기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순항을 하던 결혼 생활에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뒤부터 자꾸 폭풍이 불어오더라고요. 바로 제가 자꾸만 다쳤었다는 거죠. 처음엔 자전거 사고였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가 내리막길에서 속도 제어를 못하며 주말 오후 슈퍼에 가던 절 덮쳐버린 겁니다. 여보,
울지 마. 나 별로 크게 다치지도 않았잖아. 이게 크게 안 다친 거야? 그리고 이만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자칫 진짜 더 큰일 날 뻔했잖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속상해 진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전 그 일로 이마를 무려 12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그 뒤 두 번째 사고는 그로부터 1년 뒤 저희가 살던 아파트 비상구 계단에서 일어났어요. 와,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봐. 왜 어제 알림을 새로 안 맞춰놨지? 여보,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니야, 양치도 못하고 가는데 물은 무슨. 나 진짜 늦었어. 여보, 오늘은 나 먼저 출근할게. 당신도 이따 애들 어린이집 조심히 데려다주고 출근도 잘해. 우리 천사들 아빠 간다. 그날은 평소 아내와 함께 애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다른 날과 다르게 저만 일찍 출근길에 나서 섰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라 일찍 출근했어야 했거든요. 하필 그날 알람을 깜빡하고 늦잠을 잤던 전 대충 눈곱만 떼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오더라고요. 원래 출근 시간엔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오래 서긴 했지만 그날은 너무 애 같았어요. 결국 전 급한 마음에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저는 그날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번엔 이마가 찢어지더니 이번엔 다리야? 왜 자꾸 당신한테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여보, 이거 무슨 무당집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지 뭐. 그래도 당신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으로 응급처치하는 법이라도 배워. 이러다 또 사고가 나서 이번엔 진짜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당신 몸은 당신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 언젠가 당신이 나만 두고 잘못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나 너무 무서워. 에이, 여보, 불길한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걱정되니까 그렇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조심하고 다닐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다행히 다른 곳엔 타박상 외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전 한동안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고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몸 다친 거야 그렇다 치는데 걱정 많은 아내에게 겁을 심어준 것 같아 그게 가장 미안하더라고요. 평소 장걱정과 겁이 많던 아내는 오만 가지 불길한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에 잠겼었거든요. 그렇게 다리가 다 회복되고 몇 달 뒤 저는 처음 열린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한 친구 녀석이 한번 모이자며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었죠. 전 대전에서 나고 자랐기에 동창들이 가장 많이 살던 대전에 내려가 동창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때 중학생 시절 제법 친했던 준이란 친구와 조우하게 됐습니다. 야, 김성구,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어? 넌 어찌 어릴 때랑 얼굴이 똑같다? 너 어디 살아? 우와, 준일이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의사 됐다는 얘긴 들었었는데 잘 살고 있지? 너도 옛날이랑 똑같이 생겼다, 야. 나 서울에 살고 있어. 넌? 그때 대화해보니 반갑게도 준일인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한 대형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전이 고향인 우리가 서울에서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우린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서로 곱창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에 유명한 곱창집으로 약속 장소도 잡았죠. 하지만 제가 약속 날이 되기도 전에 준일을 만나게 된 건 곱창집이 아닌 준일이의 병원이었어요. 야, 성구가,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진짜 너 큰일 날 뻔했어. 놀래켜서 미안하다, 야. 그래도 다른 병원보단 친구가 있는 병원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지. 잘 왔어. 내가 앞으로도 너 신경 많이 써줄게. 전 얼마 뒤 또 사고를 당했거든요. 이번에 난 사고는 제가 피할 겨를도 없었던 교통사고로
전 여태까지 다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전 규모도 크고 무엇보다 준일이가 있었던 그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 또한 준일이를 자주 마주치게 됐죠. 재수 씨, 이 녀석이 자꾸 다쳐서 속이 많이 상하셨죠? 제가 이 녀석 몸은 말끔하게 고쳐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친구분이 의사니까 제가 많이 의지가 되네요. 이 사람이 정말 왜 자꾸 다치는지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진짜 무슨 귀신이라도 씌인 거 아닐까요? 아유, 안 좋은 시기가 겹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괜한 걱정 마세요. 그리고 뭐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실력 있는 의사 친구가 있는데요. 울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국이 전보다 200% 튼튼하게 고쳐놓겠습니다. 재수 씨 불안하신 마음 다 이해해요. 아는 제가 또 심지어 크게 다치기까지 하자 많이 무서웠는지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소 보호자와 환자를 대하는데 익숙했던 준일인 그런 아내를 능숙하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제야 그나마 마음을 놓는 것 같던 아내를 보며 준일이에게 참 고마웠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준일인 절 정말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 아내도 상냥히 위로해 주면서요. 한 번은 준일을 보러 온 준일이 아내분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죠. 진즉 문병 한 번은 왔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죠? 몸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네, 준일이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저 아내분 성함이 수영 씨라고 했죠? 수영 씨도 정말 옆에서 간병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준일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았어요. 저보다 한 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저희가 준일 씨에게 정말 고마워서 그런데 이 사람 태어나면 꼭 밥 한번 살게요. 그때 아내 또한 재수 씨에게 인사를 하며 제가 태어난 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우린 정말 몇 달 뒤 제가 퇴원한 뒤에 가족끼리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저희 아이 둘과 준일이네 두 아이 모두 다 모여서요. 여보, 애들만 먹이지 말고 당신도 많이 먹어. 자, 여기. 당신 생선 좋아하지? 어머, 준일 씨 너무 자상하시다. 저희랑 비슷할 때 결혼하셨다면서 아직도 아내한테 생선살을 직접 발라주세요? 집사람은 애들 챙기느라 힘드니까 저라도 집사람을 챙기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너무 사랑꾼이시다. 그치, 여보? 그러게, 나도 분발해야겠는데? 사석에서 보니 준일이와 재수 씨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이더군요. 준일인 재수 씨도 자신의 아이들도 많이 아끼는 듯 보였죠. 물론 저도 어디 가서 가족 사랑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행복하게 사는 친구 녀석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이 다 훈훈해지더라고요. 우린 부부들끼리 서로를 칭찬하는 말도 많이 했는데 그때 저와 아내는 준일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고맙다 준일아. 네 덕분에 내가 치료받는 내내 마음이 한결 편했어. 아니야. 난 그냥 내 할 일을 다 한 것뿐인데 뭘. 그리고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냐? 그래도요, 준일 씨. 저희 남편 말대로 우리 정말 준일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특히 너무 걱정이 많았던 제게 준일 씨는 정말 큰 의지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그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훈훈하고 즐거웠습니다. 아내와 재수 씨도 성격이 잘 맞았는지 즐거워 보였죠. 비록 재수 씨는 제 아내에게 계속 존댓말을 하고 수영 씨라고 부르긴 했지만 아내는 재수 씨를 계속 언니 하고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우린 가족끼리 한 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한 번은 가평으로 1박 2일 동안 여행도 갔습니다. 어릴 적 친했었다고 해도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던 저와 준일인 그렇게 다시 인연이 되어 더욱 가까워졌죠.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아내는 돌연 다니던 회사의 재정 문제로 실직을 했습니다. 제가 퇴원한 지 1년 뒤의 일이었죠. 그 후 아내는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애들 있는 남자들은 뽑으면서 애들 있는 여잔 뽑기 부담스럽다는 거야. 내가 어리지도 않고 아직 어린 애들도 둘이나 있으니까 다들 날 기피해. 물론 내가 학벌이나 특출난 경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아내는 애 엄마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며 나중엔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눈물의 이유엔 자존감이 떨어져서도 있었지만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당신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리 모아둔 돈 많이 까먹었잖아. 당신도 휴직하고 나 혼자 벌이론 생활비가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겨우 당신 복직하고 숨 돌린다 싶었더니 이제 내가 문제가 됐어. 이렇게 계속 돈만 까먹으면 나중엔 어떡해? 여보, 너무 불안해하지 마. 당신 곧 취업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모아둔 돈 그렇게 적지도 않잖아.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 할 처지도 아닌데 너무 당신 걱정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혹시 이러다가 당신한테 또 사고가 나면? 내가 평생 취업이 안 되면 정말 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하고 싶은데 현실은 죄다 돈이잖아.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걱정 안 하게 돈을 더 잘 벌었어 했는데 내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네. 솔직히 우리 형편이 그렇게 초조해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정도였는데 아내 스트레스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까지 초조해지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돈을 더 잘 벌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테니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죠. 게다가 아내에게 괜히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저는 퇴근 후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절 걱정했어요. 여보, 저번에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당신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당신 말대로 내가 가장이면서 집안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나 아직 젊고 체력도 쌩쌩해. 그러니까 여보, 이제 그만 불안해하고 당신은 이직 준비만 열심히 해. 따고 싶어 하던 자격증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전 아내를 위해 투잡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며 제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분명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아내는 얼마 되지 않아 점점 집안일도 잘 하지 않고 자격증 공부도 하지 않으며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아내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 취업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아이들을 제게 맡기고 자주 외출도 하곤 하더라고요. 처음엔 취업 스트레스라는 말 때문에 저도 참고 집안일도 많이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가 밖으로만 나돌며 아이들에게까지 많이 소홀해지자 결국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이게 됐죠. 대학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 자격증 공부는 아예 손에서 놓고 애들한테도 소홀해지고 적어도 애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방치해두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맨날 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취업은 고사하고 애들이라도 좀 신경 써달라고 몇 번이나 좋게 부탁했어. 내가 뭐 몇 년을 놀았어?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잠깐 쉴 때 친구들을 만나서 놀지도 못해? 당신 말은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빨리 직장 구하라고 눈치 주는 거지?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솔직히 취업 준비야 제가 일을 더 뛰어서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 되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소홀한 모습에 전 아내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뒤 놀러 나가버리곤 했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 너무 속상하더군요.
돈과 취업을 떠나서 집안과 가족에게 소홀해진 아내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 양가를 방문할 때를 빼고 그나마 웃을 수 있던 날이 바로 가끔 준일이네 부부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점점 저와 서로 서먹해지던 아내도 그날만은 찡그리지 않고 아주 즐거운 듯 웃곤 했거든요. 저 또한 평소 일만 하느라 다른 친구들을 만날 일도 없어 그날은 참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전 준일이와 둘이서도 아주 가끔 만나 술을 마시거나 통화를 하곤 했어요. 요새 재수 씨랑 사이는 어때? 괜찮아? 그냥 똑같지 뭐. 집사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네가 전에 조언해준 대로 워낙 스트레스가 심했으니 도피성으로 노는 데만 집중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하고 말이야.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그래, 잘 생각했어. 그렇게 부부란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하면서 사는 거지 뭐. 처음엔 아내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든 마음에 한 번씩 준일이에게 집안일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었습니다. 준일이가 먼저 아내와 제 사이의 기류가 전과 다른 것 같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었거든요. 그때마다 준일이는 절 위로해주며 아내와 제 사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준일이의 조언 덕에 전 조금이나마 더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내가 실직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던 날이었어요. 그 사이 전 투잡을 하느라 양가에 잘 방문하지 못했었습니다. 방문했던 때가 바로 전 명절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요. 그동안 전 가끔 양가 부모님과 통화만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장인 장모님이 제게 냉랭해지시더군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는데 두 분은 갈수록 저와 통화를 하기 싫은 티까지 내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전 용기를 내어 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 그걸 몰라서 묻나? 됐고, 우린 자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이딴 안부 전화 걸지도 말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아내에게 두 분이 왜 이러시는지 물었어요. 그때 아내는 미안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랑 요즘 사이 별로 안 좋다고, 당신이 내가 쉬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부모님께 하소연했었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신한테 화가 잔뜩 나신 거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면서 말이야. 뭐? 내가 당신한테 계속 화를 냈던 건 취업 때문이 아니라 애들한테 소홀해서라고 몇 번을 말해. 무슨 이간질도 아니고 왜 말을 그렇게 전해?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장인 장모님은 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게 굴 수가 있어? 진짜 다들 서운하다 서운해. 아이 몰라. 난 부모님한테 하소연도 못해? 나도 내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하소연 좀 할 수도 있지.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니까 당분간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지 마. 드려봤자 반가워도 안 하실 테니까. 정말 아내에게도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저와 사이가 좋던 분들이니 얼마 뒤에 명절에 뵙고 다시 대화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가 당시 명절이 한 달쯤 남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 명절 연휴 전날 아내가 이번 명절엔 양가에 각자 가자고 말하더군요. 뭐? 각자? 애들은 당신이 시댁에 데리고 가.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그냥 나만 조용히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그럼 당연히 나도 가야지. 아니야. 엄마가 아직 당신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거 몰라? 아픈데 지금 당신 보면 기분만 더 안 좋아지시지. 그냥 내가 가서 잘 간병해드리고 올게. 굳이 전화드릴 필요도 없어. 당신이 전화하면 엄마도 아빠도 엄마 아파서 속상하실 텐데 더 속만 시끄러우실 거야. 아무리 서운하고 원망스러워도 제 또 다른 부모님 아닙니까?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얘기에 저도 처가에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말렸죠.
결국 전 찝찝한 마음으로 아내 없이 부모님 댁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고서요. 하지만 명절 내내 계속 장모님이 걱정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한가득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연휴 첫날에도 명절 당일에도 저와의 통화에서 아낸 장모님이 계속 아프시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전 뒤늦게라도 가봐야겠다 싶어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아직 많이 아프셔? 나 지금 처가로 출발하려고. 아픈 어른을 두고 찾아뵙지도 않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뭐? 아니야, 오지 마. 우리 엄마 지금 아파서 당신 봐도 일어날 기운도 없으셔. 어차피 대준이도 어제 자기 처가로 갔고 민영이 일이 있다고 이번에 친정에 아예 오지도 않아서 와봤자 반겨줄 사람도 없어. 수영아, 점심에 소고기 구울 건데 샐러드도 같이 해줄까? 술도 소주랑 맥주 있는데 막걸리 마시고 싶으면 나가서 네 아빠한테 사오라고 할게.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극구 절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딱 들어도 장모님의 목소린 아프기는커녕 굉장히 기운이 넘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파서 정신도 없다는 분이 무슨 점심으로 고기를 굽고 술을 찾으신답니까? 하지만 장모님의 목소리가 제게 들린 걸 못 알아챘는지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않더군요. 전 이상한 느낌에 우선 모른 척을 했는데 이내 아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보세요? 여보, 왜 말이 없어? 어? 리모컨이 잘못 눌렸는지 갑자기 TV가 켜져서 깜짝 놀랐지 뭐야? 아무 소리 안 들렸어? 나한테는 안 들렸는데? 그래? 아무튼 여보, 엄마도 아빠도 신경 쓰이니까 괜히 오지 마. 알았지? 나 배 아파서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아. 끊는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픈 것 같지 않던 장모님의 목소리와 계속 저를 오지 못하게 하는 아내의 태도가요. 결국 전 굉장히 싸한 느낌에 아이들을 부모님 댁에 잠시 맡기고 논산 시골에 있던 처가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처가 앞에 도착한 전 차를 처가의 담장 앞에 세워놓고 대문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가 보니 처가의 현관문은 평소처럼 살짝 열려있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평소 중문은 닫되 현관문은 자주 살짝 열어놓으셨거든요. 저는 열린 문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명 처남은 자신의 처가로 갔다고 했건만 집안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말을 선명하게 듣게 된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새 사위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사위라니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처젠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여기 있는데 대체 처가의 사위가 또 누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기겁해서 중문을 열어젖히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인 장모님에게 큰절을 하며 엉거주춤하게 서 있던 남자를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야, 서준일, 네가 대체 왜 여기 있어? 성구가. 그건 바로 제 친구 준일이었습니다. 그놈도 옆에 서서 웃고 있던 아내도 표정이 싹 굳은 채 얼어붙더군요. 저는 그 믿지 못할 광경에 소리를 빽 질렀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사위? 니네들 바람 났었냐? 여보, 그게... 설마 싶었지만 제 말에 그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곧 긍정의 의미였던지라 순간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과일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곤 그 둘의 뒷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마당으로 끌어내버렸죠. 아이고, 수영아, 준일군. 장인 장모님은 경악하며 저를 따라 나오시더군요.
그리곤 장모님은 오히려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네,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이야말로 뭐하는 짓이세요? 뭐요? 새 사위? 어떻게 멀쩡히 제가 있는데 새 사위 인사를 받을 생각을 하세요? 자네야말로 바람난 여자네 집에 간다고 우리 애한테 명절도 각자 세자고 했다며? 예? 어디서 모른 척이야? 우리 수영이가 그러더만 자네가 바람났다고? 근데 애들 생각에 차마 이혼할 순 없겠어서 우리 수영이가 참아준다고 했다며? 자넨 그런 우리 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뒤로도 지금껏 거의 1년간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살았다지? 우리 수영이가 하도 열이 받아서 이 젊은이랑 맞바람까지 피웠는데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며? 우리 수영이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맞바람까지 피웠겠나? 수영이가 그동안 우리 앞에선 우리가 속상해할까봐 자네 일을 말도 못하고 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뒤늦게 몇 달 전에 수영이가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 우린 정말 억장이 무너졌네. 저야말로 기가 막혀서 대들려는데 장모님의 말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저녁 금시초문에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계속 제게 늘어놨어요.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근데 자넨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계속 착한 사위인 척 안부전을 하더구만. 수영이가 새로 만나는 남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래서 자네랑 이혼할 결심을 했으니 당분간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달라고만 안 했어도 우린 진즉 서울까지 쫓아가서 자네 머리끄댕이를 잡았을 거네. 잘못해서 맞바람 피운 걸 들키면 애가 이혼할 때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참았던 거야. 저번에 뻔뻔한 자네에게 하도 화가 나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할 뻔했을 때 수영이가 다시 전화해서 조심 좀 해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어쨌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네 아닌가. 근데 어디서 모른 척을 해? 어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내 딸이랑 우리 새 사위를 내동댕이 쳐? 이게 다 대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맞바람을 피워요? 그런 막장인 얘기를 여태 믿으셨다고요? 두 분은 절 그렇게 모르세요? 정말 실망입니다. 뭐라고? 전 여태 바람 피운 적도 없고 그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투잡하며 산 죄밖에 없어요. 그동안 집사람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집사람이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애들도 잘 안 돌보면서 밖으로만 놔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 옆에 내가 바람이 나서 그랬던 거네요. 그리고 이번 명절에 안 온 것도 장모님이 아프시다고 굳고 저한테 처가에 오지 말라길래 집사람 말 듣고 안 왔던 거고요. 뭐? 내가 아프다고 했다고? 네. 그리고 저 남자 제 중학교 동창 녀석이에요. 저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했던 병원 의사이기도 하고요. 뭐? 자네 동창? 네. 최근까지 우리랑 부부 모임도 했던 인간인데 저 둘이 바람이 났었단 말이죠. 와, 진짜 세상 무섭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뭔가 단단히 속고 계신 것 같은데 저놈 애 둘까지 키우면서 살고 있는 엄연한 유부남이에요. 근데 누구랑 재혼을 해요? 유부남? 아니 자네 이혼한 지 한참 됐다며? 그게 저도 곧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야? 수영이 너 부모인 우리까지 지금 농락하고 속인 거야? 그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더군요. 그러니까 아내는 바람을 피운 건 자신이면서 그동안 처가에 제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 험담을 해온 거예요. 그놈과 자신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그제야 왜 장인 장모님이 제게 냉랭했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두 분은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저를 완전 파렴치 안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서준일 그놈까지 멀쩡한 재수실 두고 이혼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장인 장모님은 완전히 경악을 했습니다. 아낸 그런 두 분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그래,
엄마, 아빠. 사실 애들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근데 엄마, 아빠도 솔직히 맨날 다치고 무능력한 저 사람보단 돈 많은 의사인 이 사람이 사이로서 훨씬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됐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어. 당신은 허구한 나 걱정시키고 돈도 이 사람에 비하면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었잖아. 계속 다치던 당신 때문에 불안해하던 내게 이 사람은 의지가 되어줬어. 게다가 이 사람 돈도 잘 벌어서 내가 고작 실직 좀 했다고 돈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 걱정 안 시키게 더 잘나지 그랬어?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남편이 계속 다치면 물론 불안하게 하겠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더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난 이번에 당신 실직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당신 짐을 덜어주고 당신에게 의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솔직히 교통사고 때야 잠깐 일을 쉬었지만 그전엔 깁스를 하고서도 단 하루도 일을 쉰 적도 없었다고. 근데 당신은 이때다 싶어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내 친구랑? 너희들이 대체 언제부터 눈 맞았냐? 당신이 변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면 실직했을 때? 아니, 당신이 입원해 있을 때부터 만났는데? 뭐? 아는 되도 않는 변명을 하며 자꾸만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더군요. 그 옆에 있던 준일인 그래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고개조차 못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내 말에 의하면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제가 입원해 있을 때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처음엔 의지가 되는 그놈과 가볍게 만나기 시작했다던 아는 실직한 후에 본격적으로 그놈과 재혼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둘의 관계는 더 오래되고 훨씬 지저분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놈에게 냅다 주먹을 날렸습니다. 야, 입 없냐? 어디 싹싹 빌지도 않고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준일씨, 당신 야만이냐? 어디서 함부로 주먹을 써? 그러자 저보다 깡말랐던 그놈은 픽하고 고꾸라졌고 아내는 그놈을 감싸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곧장 재수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수씨, 저 성국인데요. 지금 준일이 자식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그 사람 병원에 급하게 일이 있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병원이요? 아닙니다. 이 자식 지금 저희 처가에 와 있더라고요. 제 아내랑 이 자식 둘이서 무려 제가 입원했을 때부터 바람이 난 사이였대요. 이젠 우리랑 이혼하고 재혼하겠답시고 우리 몰래 제 처가 인사를 와 있더라고요. 글쎄. 우린 그동안 이 둘 앞에서 완전히 바보가 됐던 겁니다. 야, 김성구. 여기서 갑자기 우리 집사람을 왜 끌어들여? 그러자 그놈은 제 처가 인사까지 왔던 주제에 경악을 하며 냅다 제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그놈의 손에서 얼른 다시 휴대폰을 낚아채우며 비아냥댔어요. 왜? 어차피 이혼하려고 했다며? 그럼 재수씨한테 네 더러운 짓거리를 숨기고 이혼하려고 했냐? 너희 둘 다 이혼할 때 불리할까봐 숨어서 이딴 짓을 벌이고 있던 거지? 야, 서준일. 의사식이나 되는 놈이 왜 이렇게 추하고 치졸하게 사냐? 진짜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마. 네가 이따위 추한 놈으로 자란 걸 알았으면 난 진즉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인연도 안 맺었을 거야. 이 천벌받을 놈아. 아, 진짜 오늘 완전 일 다 꼬였네. 하지만 그놈은 제게 사과도 변명도 않고 냅다 대문 밖으로 도망을 쳐버리더군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본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불벼락을 내디며 마당에 빗자루를 집어드셨어요. 네, 어쩐지 이상했다. 김서방이 바람 났다는 것도 네가 맞바람을 핀다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이상했어. 그래도 내 널 위해서 우선 잠자코 지켜봤는데 내 자식을 믿은 내가 멍청했구나. 감히 부모까지 속이고 이딴 겁없는 짓을 해? 내가 널 안 때리고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왔지? 오늘 어디 한번 내가 혼쭐을 내주마.
아빠, 아빠, 아파, 아프다고. 에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김서방,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어리석었네. 정말 미안하네. 장인어른은 빗자루로 아내를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혼쭐 내셨습니다. 장모님은 그 옆에서 통곡을 하다 제게 눈물로 사과를 하셨죠. 아내를 흠씬 두들겨준 장인어른도 이내 제게 사과를 하셨지만 저는 원망스럽게 대답했어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집사람 말만 듣지 말고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확인하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잖아요. 제가 그동안 두 분께 얼마나 잘했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었네요. 두 분께 전 조금의 신뢰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정말 서운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내는 만신창이가 되어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곳을 그냥 나와버렸죠. 그 후 아내는 저와 아이들이 있던 집으로 돌아와 자기 짐을 싸서 아예 나가버리더군요. 애들이 엄마 어디 가냐고 우는데도 외면하고서요. 안 그래도 어떻게 이혼 얘기 꺼내나 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재산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 난 어차피 이제 의사 사모될 거라 그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 애들은 준일 씨가 원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키워. 나 부모님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거든. 부모님한테도 절연당한 마당에 애들이 대수겠어? 내 인생은 이제 준일 씨한테 올인할 거야. 당신이 그딴 말 안 해도 애들은 내가 키울 생각이었어. 당신 앞으로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이 이 핑계 저 핑계 댔지만 결국엔 돈 욕심 앞에 눈이 멀었던 거야.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심. 아무리 욕심에 눈이 멀어도 사람이 정돈 지켰어야지. 결국 돈 앞에서 자식도 남편도 다 버리고 나서 당신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당신은 분명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러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평생 그 박봉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그 착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정말 서글프더군요. 그날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 바는 아니었어요. 아마 숙소를 잡고 머물거나 임시 거처를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신경 끄기로 했죠. 저는 우선 다음 날엔 놀란 아이들을 달래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엔 그놈의 병원을 찾아가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의사란 인간이 환자 보호자랑 바람이 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체 그런 인간한테 누가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진료받게 하겠어요? 아니, 애초에 그런 속이 시커먼 인간에게 누가 자기 몸을 믿고 맡긴답니까? 그 인간 당장 어떻게든 처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신문사에 제보도 해버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어젠 서준이 선생 아내분이 병원에 찾아와 사장님처럼 항의를 하셨었어요. 저희가 이 문제는 확실히 처리하겠으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더 웃긴 건 전날 이미 재수씨가 찾아와 병원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재수씨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놈 또한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와 함께 있으려 나간 거겠죠. 이후 그놈은 결국 그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민원에 병원 측에선 아예 그놈의 퇴출을 결정한 거예요. 그 뒤로 재수씨와 작별 인사를 하며 듣기로 그놈은 어찌저찌 서울 내 작은 병원에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계속 그놈에게 신경 쓰고 살기엔 제 인생이 아까워 그 뒤 저는 그놈에게 신경을 껐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다달이 양육비까지 받기로 합의한 뒤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황당하고 통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는 제게 웬만한 재산까지 다 넘기며 저와 이혼을 마무리했지만 서준일 그놈은 이혼 숙려 기간 동안 마음을 받고 갑자기 재수 씨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이혼 직후 전처에게 걸려온 전화로 인해 알게 됐어요. 여보, 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어. 그 자식 언제 나밖에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자기 아내랑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 날 차버렸어.
같이 지내던 월세집도 부동산에 다시 내놓고 막상 나랑 같이 살아보니까 역시 자기 진짜 사랑은 자기 아내인 걸 깨달았다나? 그럴 거면 내 인생 망치기 전에 그랬어야지. 그놈이 돌아가서 싹싹 빌었다고 받아주는 그 여자는 또 뭐야? 자존심도 없는 거야? 서준일 그놈이 그랬다고? 이야, 그놈도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구만.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야? 난 또 애들 얘기인 줄 알고 왜 전화했나 싶어 받았네. 뭐, 나 속 시원해지라고 일부러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사실 나도 당신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여보, 그 여자도 그놈 다시 받아줬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나 좋아했었잖아. 나 앞으로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당신만 보고 살 테니까 당신도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나 부모님한테도 절연당하고 진짜 완전 외톨이 되게 생겼어. 돈도 없고 이젠 진짜 나한테 당신밖에 없어. 뭐 잘못 드셨어요? 나한테 재수씨 같은 아량 따윈 없어. 어디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매달려? 전에 내가 한 말 기억하지? 2번 다시 애들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말이야. 역시 죄 짓는 인간치고 잘 사는 인간 하나도 못 봤어. 아주 통쾌하다 통쾌해. 난 당신한테 남은 건 악감정밖에 없으니까 헛꿈 꾸지 말고 앞으로 애들 양육비나 따박따박 잘 보내. 알았어?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이혼한 나는 결국 그놈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낙동강 오리알이 된 아내와 이혼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1년간 또 다치기는커녕 저는 지금 너무 건강이 쌩쌩 넘쳐서 탈이에요. 저는 몇 달 전에 승진도 했고 1등, 2등처럼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복권도 한번 당첨이 됐었어요. 인사말에도 말했듯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그동안 다치고 이혼까지 한 게 훗날을 위한 액땜을 한 것처럼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뭐 진짜 액땜을 한 건지 아닌진 하늘만 아는 일이겠죠? 서준일 그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소문을 쫙 내놔서 그놈은 동창들에게도 실컷 욕을 먹고 그 후론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아마 재수씨에게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전처는 애들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제게 미안해하며 가끔 안부 연락을 하던 처남이 말해줬죠. 장인 장모님은 아직도 괘씸하다며 전처를 보고 살고 있지 않고 그나마 처제와 처남만 전처와 생사 정도만 확인하며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누나 아직도 밤마다 물 떠놓고 그 자식 저주하면서 산대요. 자기 인생을 망친 배신자라면서요. 이런 처남의 이야기를 들으니 전처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전 이젠 한때는 제게 행복을 안겨주었던 전철 가슴 깊숙이 묻고 앞으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며 든든한 아빠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전처는 이렇듯 과한 욕심을 부리다 결국 초라한 현재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든 욕심이 있고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욕심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듯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과한 욕심을 부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다면 그 선 안쪽으로 돌아오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네요. 마치 제 전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적절한 선을 지켜 욕심과 욕망을 긍정적으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